안녕하세요. 진실의 문, 정의의 문, 소통의 문을 여는 창조 시사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보엽의 시민 K 말씀을 드리면서 매너 자살골을 전남 골키퍼가 넣었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전남이 아니라 전북이 맞습니다. 참 그런 걸 틀려. 이런 일이 보통 생기면 축구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아 그거 자살골도 아니야. 요즘 자책골이라 그래. 자책골? 그럼 매너 자책골? 작가 그래서 바꿔 작가. 제가 이걸 딱 듣고 작가한테 이거 뭐냐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보통 작가들이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사게이트 이 당당한 작가는 문자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남이나 북이나 이제 전라도도 나누실라고라? 이렇게. 전남이나 전북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쯤 되면 뻔뻔하기가 거의 국정원장 못지않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좀 심하다. 이름이 서정원이에요. 아 이건 어쨌든. 오늘 방송은 시청자들 의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표 박사님이 먼저. 네, 부산 해운대구에서 박상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표 박사님과 이 소장님 부산 오실 일 있을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밥 한번 사드리고 싶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철희 소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방송 나오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격려죠? 걱정해 주신 거죠? 예. 방송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하시나요? 지책을 좀. 아니 뭐 대충 보면서.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나와서 잘 못했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소장님도 하나. 부산 사하구에서 윤형삼님. 정치에 무관심 종자였던 제가 어느덧 30대가 되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다 보니 자녀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군요. 왜곡된 보도와 편향적인 매체들로 인해 정의가 실종된 이런 시국에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시사게이트 앞으로도 보다 더 솔직하고 시원한 방송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표창원 박사님 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고에는 이철희 소장이라고 되는데 왜 또 괜히 동원했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창피하잖아. 보내주신 분 속속하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 시사게이트를 팟캐스트, 팟빵 이렇게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겨레 TV가 있습니다.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포털에 한겨레 TV 또는 시사게이트를 치시면 바로 검색된답니다. 네. 자, 그럼 시사게이트 오늘 첫 순서는 김보엽의 시민캐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가슴이 뜨거워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와는 다른 의미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철우 정문원 의원인데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사퇴하면서 우리가 빠지니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도 같이 빠져라. 안 그러면 국정조사도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아니 국회 특위가 뭐 저수지입니까? 물귀신이 둘이나 나오게? 국정원은 보수파의 정치 앞잡이, 분열을 키우는데 권력을 이용했다. 취임 후 통합을 약속한 박 대통령 6개월이 지났는데도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민감한 사안에 침묵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77년 창간된 역사 깊은 신문인데요. 국정원에서 워싱턴 포스트 홈페이지로 몰려가서 댓글을 무진장 달면서 미국 최대 종북 좌빨 신문으로 몰까봐 걱정입니다. 댓글 달 때는 영어 문법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국정원 영어 실력 티내지 말고. 개혁안은 스스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부탁했는데 과연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트위터에서는 이런 글이 화제입니다. 국정원 셀프 개혁이란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고 문신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조폭을 비롯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관련 범죄자 여러분 모두 알아서 스스로 셀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MB의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입니다. MB가 퇴임 직전에 이런 말도 했다는데요. 앞으로 현명한 대통령이 나와서 간문만 달면 4대강은 대운하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를 본 말년병장 최정훈 씨 이런 말을 했다네요. 이런 젠장 말년까지 대운하 사기라니. 그리고 감사원은 5년 후에 또 어떤 발표를 할까도 궁금해집니다. 사망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때 했던 채널 A 앵커의 말에 중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려고 한다는데요. 외교부까지 나섰지만 분위기는 아직도 싸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 불쌍합니다. 미국 방문 성과는 윤창중이 까먹고 중국 방문 성과는 종편이 까먹는군요. 중국인 여러분 화 푸십시오. 증허 핀타오 워먼 예청징 파오치러. 이 말은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종편 채널 우리도 예전에 포기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63%, 당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셋도 충분히 얘기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의 한귀영 연구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기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예. 세 분의 꽃중년을 같이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담담해집니다. 당황스럽네.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가끔 댓글을 보는데 댓글 중에 좀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이 묘했던 게 그런 식이에요. 아저씨들 프로그램인데 의외로 재밌네? 그래서 제가 아저씨 맞잖아. 근데 아, 원래 맞잖아요. 아저씨들 쓰다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통.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경쟁 프로그램 무한도전 거기다 다 아저씨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저씨들에게 술을 한 잔 놓고 해야 이게 잘 되는데. 그럼요. 우리가 비디오 없이 오디오만 하면 진짜로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토크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겨레도 여론조사를 했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랑 같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70%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임기 초반만 해도 한 40%대였고 역대 1년, 취임 1년 차 1분기 지지율로는 최저 아니냐, 그 신기록을 수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제가 한 2주 전에 그 팟캐스트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민들의 체감과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 지도가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70%가 나왔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날 그 악플이 엄청 달렸습니다. 댓글 악플이. 박근혜 지도가 70%가 나왔으면 그럼 국민들의 정신 감정을 해봐야지. 그거를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버젓이 얘기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내일신문 오피니언 조사에서도 74%가 나왔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는 방중 효과도 포함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 한겨레 여론조사가 잘못되거나 최근에 60%, 70%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인사 문제. 예. 눈에 두드러지잖아요. 바로 이상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문제다, 큰일이다, 저런 사람들이 과연 잘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표출된 게 낮은 지지율로 표현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어떤 새로운 인사가 없잖아요. 이미 그 인사는 끝난 상태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문제나 또는 국정원 게이트 문제,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국정에 있어서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게 없고, 거기다가 이제 현재 국정원 게이트 문제는 일단은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박근혜 대통령과는 분리시켜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임기 초반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 전임 대통령 2명, 제가 노태우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임기 초반에 말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까먹은 게 상당 부분 말실수. 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과격어법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말할 것도 없었죠. 뭐 많이 벌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당군일의 최대 사기라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에 대부분 많이 지도를 까먹는 게 임기 초반이 힘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힘이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과욕을 부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무리하고.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노선 갈등을 야기하는 좀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대강.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것들. 임기 초반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국민들이 쫙 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절반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국정 운영 지도 50%에서 시작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그런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감한 아젠다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뭘 하겠다는 게 별로 없어서도 지지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MB 효과가 큰 거 아니에요? 그 욕한데?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때 질려가지고 훨씬 어지간하면 그전보다는 낫다. 그거나 몰라. 사실 뭐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야? MB보다 더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주변에 그런 분들밖에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아니에요. 해. 아니, 따지고 보면 국정원 게이트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보면 또 다르죠. 60%, 70% 정도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들이 있고, 물론 그게 뭐 밝혀지거나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연결고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그 문제는 나랑 거리가 있고, 나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뭘 하겠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좋은 대화는 본인이 합니다. 좋은 말들은. 네. 근데 막상 책임져야 될 공간에는 본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창중 사태 때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당연하죠. 거기에 자기 대해서 식구인데. 자기 청와대 자기 입이잖아요. 대통령의 홍보수석, 입이잖아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죠. 오히려 대통령에게 사과한다고 하는 어이가 없는 그런 사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런 그렇죠. 그래서 막상 책임을 져야 될 때 자리에 없고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임기 초반에 이른바 이제 지지도 관리에서는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 아까 이명박 효과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린 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 속에 은근히 입헌군주제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우아하게 분위기 좋게 외국 이렇게 분위기 좋게 있고, 대신 이 일은 이제 앞으로는 국회나 행정부가 뭐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로 일을 잘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자기 편하려고 하는 해석 아니에요? 마음 편하려고 하는 해석 같아. 난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 일반 국민들은 예를 들면 선거 때 박근혜 찍은 사람이 51.6, 문재인 찍은 사람이 48%면 이 48%가 박근혜를 바라볼 때 항상 싸늘하게 내가 표 안 준 사람이니까 싸늘하게 보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1.6%가 조금 더 자기 표를 찍어준 사람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렇게 뭐 좋아할 수는 있지만 48%도 일단 선거 끝난 이상은 또 대통령의 지위나 위상으로 바라보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너무 우리 마음 편하려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거기다가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민 통합에 나서고 있지 않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참담해지잖아. 국민 통합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엄청난 상황이 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70% 넘어가 있으면 우리가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심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시선. 거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어? 아니, 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사실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 내지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적 조건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나는 수치는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의도적으로 이게 뭐 조작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인정해 주는 게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 하셔서 나오는 거라면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될 것이고 그럼요. 우리가 복 받았다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무엇인가 하신 게 없는데 높은 지지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조금 불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그 이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고 다른 표를 찍으셨던 분들조차도 지금 현재 뭐 명백하게 내가 저 사람을 반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국정 지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를 들어 무조건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대통령이 싫으니까 안 좋아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거리 끼신다는 거죠. 그럴 만한 거리가 없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에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답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모질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기대감이 있으면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평가하고 기대를 걸어보려고 하는 거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 때문에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임기 초반이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으면 그래 이대로만 해라. 이렇게 조금 인정해주고 가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유력 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MB가 그때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박근혜라는 존재 때문에. 대통령이 싫으면 의지할 때가 있으면 옮겨가기가 쉽잖아요. MB가 싫어. 보수 성향의 사람도 MB 싫어. 대안이 박근혜가 있으니까. 이게 옮겨가니까 지지율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수파들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 옮겨갈 데가 없어요. 다른 대안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야당 지지율 보면 한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어쩌겠냐.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이게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마음을 지금 잡고 있고 기대를 걸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죠.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유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야 특별한 거리가 없으니까라는 게 있지만 조건부 지지.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국정원 사건이 예. 아직 그 실체가 무엇인지,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뒤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켜보자 하는 쪽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 이게 만약에 진보 정부에서 일어났으면 임기 초반에 지도에 정말 직격탄을 맞아요. 난리가 났겠죠. 예. 근데 왜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정원 문제는 사실 멀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경제 문제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생활 이슈들. 삶의 일정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 보면 2008년에 촛불 집회, 촛불 전국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일 한두 달 동안 촛불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랑 지금이랑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실 사태의 위중성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심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응도 직접적이고 행동도 직접적일 수 있는데 정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층은 사실상 중산층, 좀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한 중산층들, 그 다음에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화성이 당장은 크지 않다. 다만 이것이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이 아니지만 저는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또 하나 대응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정치 문제이긴 하지만 80년대 6월 항쟁이라든지 4.19, 3.1운동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다 거리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는 역시 그 집권 세력, 당시 일제 그 무신 정권의 어떤 포갑이라든지 그리고 그 4.19를 불렀던 그런 이승만 정권의 어떤 폭정이라든지 눈에 직접적인 눈에 직접적이고 우리 동료 시민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 국정원 사건은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가 좀 달라졌고 검찰은 그렇죠. 경찰보다는 뭔가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원세훈, 김용판 씨 등에 대해서 기소도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일단 수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시니까 굳이 뭐 내가 직접 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설 필요 뭐 있겠어? 라는 심리가 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지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같은 보수 내에서 받아 안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 별개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이나 뭐 진보정당은 거의 존재감이 없게 나오고 지지율 면에서 민주당보다도 2배? 3배? 2배, 3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누리당 지도가 대부분의 조사에서 40% 나오고 40%. 예.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가 한 20%. 근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안철수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40대 뭐 한 13나 15.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이 한 2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존재하지도 않는 안철수 신당보다 민주당 지도가 거의 반토막 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것,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 가까이 높은 것, 그게 소위 야당 쪽에 지지율을 받아 안을 만한 그릇이 마땅치 않은 대안 세력이 없는 거죠. 네. 이명박 시기랑 이제 노무현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시기는 이명박의 잘못을 이명박 대통령 초반에 사실 지지율이 6개월 만에 한 20%, 1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한 40%, 심지어 50%까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번 떨어지고 나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지도는 올라갔을까? 결국 그거는 여당이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받쳐줄 여당이 있으면 대통령 지도가 내려가서 꼬꾸라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탄생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거든요. 정당 지도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정당에 대해서, 정당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당 지도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뭐, 새누리당 여러 가지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상대적인 지지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히 이전 같으면 민주당이 조금만 제 역할을 했어도 뭔가 새누리당에서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가지 않고 새누리당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수는 뺀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보통 무당파는 따로 뺍니다. 따로 빼죠. 예, 무당파는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 양대 대결 구도가 아닐 때는 새누리당 지지는 늘 온건이 있는 거죠. 새누리당 지지도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도, 보수 정당 지도는 고정 지지층이 35%는 된다, 항상.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보통 민주당 지도가 한 25%는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최근에 보면 25%의 지지층도 없는 것 같아요. 야권 성향으로 봐서 한 30% 정도 되는데 그걸 민주당이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결속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수당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대체적으로 결속력이 강합니다. 웬만해서는 보수당을 지지하고 웬만해서는 보수당 정부의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근데 야당, 이른바 이제 민주 진보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변덕이 심합니다.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합니다. 근데 그 변덕이 심한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자기가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대통령을 뽑고 진보적인 대통령을 뽑고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할 때는 이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렇죠. 그 기대치가 사실은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항상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변동이 훨씬 심하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남북 관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점수를 따고 있는 건가요?
남북 관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겨레 6월 22일 한겨레 조사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남북 관계에서는 거의 지지도가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이해가 안 가는데.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지도도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게 70% 되고. 정도. 그래서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 한 축이 남북 관계가 맞는데, 근데 남북 관계가 사실 성과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화 모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원칙에 기반해서 흔들리지 않고 뭔가 하고 있다. 좀 그 정도 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정도로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북한이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미우니까. 그렇죠. 북한이 잘못하니까 예. 박 대통령이 책임을 묻기에는 좀 난감하죠. 그런 것도 다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늘 정말 잘해서 북한을 살살 다루어서 평화 국면, 대화 국면으로 끌고 들어오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내고 막 이렇게 하면 잘한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뭔가 자꾸 북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끌려간다, 퍼준다 이런 이제 그 정서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큰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 바에는 북한한테도 좀 강경 대응하는 것이 우리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는 그래도 저게 나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못된 동생 버릇 고쳐주는 것,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 지지를 끌려가지 하는, 말고. 예. 그러니까 확실히 북한에 대한 정서가 있는데 북한에 대한 예전의 정서는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자. 화해 협력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변하면서 이상하고 난폭하고 나쁜 놈으로 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런 화해 협력 정책, 그런 평화 유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정책을 말하는 그런 담론들이 힘을 설 자리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북 협력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그 햇볕 정책이 DJ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햇볕 정책을 잇는 다른 그것을 이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다른 담론이 없어요. 지속을 못 해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 15년이면 사람들이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고 여당 지지도가 뭐 잘한 거 없이 높고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 기조로 계속 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오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대통령 지도는 잘하고 있어서 뭔가를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큰 실수 없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한 어느 학자에 의하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가 지속되면서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임기가 지속되면서 뭔가를 대통령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벌이거든요. 일을 벌이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결집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사실 나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뭔가 큰 일을 벌이지 않아서 큰 실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정말 있고,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에 직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도 당연히 있고 또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니까 제 예. 생각에 그 축구 생각이 자꾸 나는데 예. 비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공격을 안 하고 수비만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템백. 초반에는 이른바 계속 템백 작전. 예. 예. 왜냐하면 무승부만 되면 승점 관리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전반에는 그게 통하는데 후반가면 후반에는 안 통하죠. 골을 먹게 되는 예, 뭐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을지. 예, 굉장히 생각해보네요. 정확한.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또 하나 이렇게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민 70% 그 대통령 지도가 지금 70%가 나오면 국민들의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의외로 이런 식의 정서들이 많습니다. 사실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더 그럴 텐데 주변에 보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단절돼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른바 진보라고, 아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진보라는 사람들 사이에 생활과 대화와 이런 것들이 단절되면서 두 개의 세계로 나눠져 버린,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편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저 세계가,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이렇게 좀 인정하고 가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얘기를 좀 더 모셔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 대통령 지지율 미스터리 얘기 여기까지. 지지율 떨어졌을 때 부르신 표정이 밝으실 거야. 저 오늘 표정 봤습니다. 네, 한경 의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 개혁 문제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하셨죠. SNS상에서는 셀프 개혁이다, 이런 조롱을 듣고 있는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 어떻게 보셔요? 국정원이 한 일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그게 뭐 유죄 무죄가 확정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국정원으로서는 해서야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하다가 한번 실수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안 해야 될 일을 좀 한 거기 때문에 국정원에게는 지금 힘을 실어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더 질책을 하고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게끔 여론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좀 책임 있는 결과들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전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너무 좀 인식이 전 좁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좀 왜곡돼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내부 개혁은 대체로 보면 이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미세한 부분에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국민의 신뢰가 부족할 때 더 높인다든지 되게 이럴 때 내부 개혁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정하고 뼈를 깎는 노력도 보여주고 그런데 그럴 정도의 수준이냐 지금 국정원의 문제가 어떤 그 존폐 문제까지 일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부분부터 물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과연 이게 국가의 정보 기능은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안보에 직결되고 산업에도 지금 현재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우리 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해서라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잘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돼가지고 본질을 다 상실한 거 아니냐. 네. 해외 그 인프라들, 휴민트라고 하죠. 주로 인간적인 인적 정보. 예, 정보 네트워크들이 다 붕괴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네, 그렇게 됐다라는 예. 얘기가 많았죠. 그렇다면 이게 내부 개혁으로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 그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에 아주 심각하게 개입해서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문제는 과거부터 늘 문제가 있어 왔던 것처럼 저는 좀 물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 정보부를 처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김종필 총리 초대 부장이었죠. 그때는 사실은 이 정보부가 중앙정보부가 당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죠? 공화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건 정치에 관여한 게 아니라 정치의 주체였단 말이에요. 주도했죠. 이게 사실은 그 이후에도 뭐 김영욱 부장, 이우락 부장 할 때 보면 끝없이 이 남산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정보기구가 정치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시절의 유죄이기 때문에 남은 악습이고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책임에서 본인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지난 정권부터 뭐 논란이 됐다는 그 지난 정권이 사실은 절대 기간이 아버지 시절이었어요. 문제가 됐던 때가 아버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느슨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아버지 손때가 묻은 거라서 조금 더 애정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국정원장이라는 국정원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선거나 정치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재준 원장이 하고 있잖아요. 대화로 공개한 것도 그렇고 예. 이번에 성명서 낸 거 난 정부가 무슨 성명서 낸다는 거는 듣다 보다 처음 들어봤어요. 셀프 개혁한 다음 날이었죠. 그렇죠. 이틀 만에 뭘 성명을 이게 정치 했죠.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기구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입이 없어야 최소한 되고. 그게 우리가 합의점이죠. 그렇죠. 두 차례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정보기관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하게
좀 전 세계 정보기구는 다 그렇대요. 입이 없다는 제대로 된 거예요. 국가에, 제대로 된 국가에. 입이 없고 얼굴이 안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요. 이처럼 당당하게 나타나고 자기 주장을 스스럼 없이 하고 성명서 내는 거는 민주국가에서 정부기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정말 소신이 그렇다면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면 옷 벗고 나와서 아니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하든가. 그럼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를 대통령이 결국 힘을 실어준 꼴이 되니까 뭐죠? 대통령이 격려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에 성명서 발표해서 주장을 하는 거는 결국 부추긴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대체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국내 정보 파트 없애라.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없애라기보다는 분리하자 이거죠. 지금 국정원에서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치 있게 하지 말자. 네. 어느 나라든 뭐 다 대내 보안 정보는 누구든지 다루니까 네. 이걸 하나로 묶어놓으면 이걸 이제 통합형이라 그런다거든요. 그 이제 이 국가정보학의 권위자이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통합형 정보기구인데 통합형 정보기구를 유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미국 CIA, FBI 나눠져 있고, 뭐 영국은 MI5, MI5, 6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하다보니 이스라엘도 나눠져 있다는 거야. 모사드하고 또 뭐 딴 거. 있더라고 이름 또 독특한 이름이 있던데 거기도 노상 전쟁하고 이런 나라도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 강안으로 갈 때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수술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당장 일주일성이는 안 될지라도 저는 좀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차분하게 좀 해볼 수 있게끔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 그런 새누리당 사람이 의원 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치 개입 문제에 관해서조차도 그 원래 대북 보안 활동 중에 일부 약간 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기로서니 뭐 대단한 문제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있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꺼내면서 보수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이 국정원 댓글 작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다 이러더만요. 아니 북한이 공작하는데 댓글 자는 걸 누가 뭐라 그래. 정치에 개입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애매하잖아. 사람들이 언뜻 들어보면 그때도 했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거야. 그거 진짜 항상 하는 못하기 잘해. 거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도청건인가요? 뭐 나왔을 때도 감청건 나왔을 때도 그거 예전부터 다 했던 거다. 민간인 불법 사찰 나왔을 때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자꾸 이제 그걸 누구나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도 그거잖아요. 과거부터 있어왔던 예. 문제라는 걸로 통칭을 해보면서 언제나 있어왔던 거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한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어왔던 오래된 문제이고 과거의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려고 맡겨봤지만 잘 안 된 것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래야 논법이 맞는 거지. 그렇죠. 결론을 그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이상한 대로 다시 돌아갔어. 원인은 분산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참 예. 희한해. 이 방송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재준 원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는 참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지금 그 전에 원세훈 전 원장이 했었던 것과 같은 마인드를 이어받아 갖고 계신 건 아닌가. 즉 야당이나 전 노무현 대통령 그 정권 국가전복 세력이다. 예, 그들 자체가 종북이고 국가전복 세력이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죠. 예, 대화록이 정말 공개되고 NLL 문제가 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국가전복 세력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워서 전혀 해서는 안 될 이미 국회 차원에서 대화록 열람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미 답을 내어버리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보더라도 결론은 NLL 포기야, 딴소리 하지 마라는 걸 미리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NLL 포기했다고 칩시다. 야당이 그래 우리 포기했어. 이러면 북한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북한만 좋아지는 거죠. 그걸 야, 왜 대통령이 하태경 약속했잖아. 의원이 그러니까 그 얘기한 얘기야. 거죠. 나도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어디 칼럼에 썼거든요. 그걸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 동생이 밉다고 지금 다른 집 아이한테 집에 있는 장난감 다 갖다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심리 아니느냐는 거죠. 내가 못 가지고 동생이 가질 바에는 야, 이 갖고 와라고 뺏어가지고 야, 너 이웃집 너 가져. 이런 심리 아니겠느냐. 북한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나랑 대결 구도에 있는 저 야당 저 사람들은 싫다. 이런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진영 논리, 대결 논리로 가서 국가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우리의 반대편의 문제를 드러내겠어. 뭐 이런 어떤 빨리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제가 듣기에는 여의도에서 듣기에는 이제 좀 이거 톤다운 시켜서 이제 끝내야 된다. 이제 좀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리한 국민이 아니다. 이러는데 남 원장이 지금 다시 하나 그냥 불질러 버린 거잖아요. 기름을 확 끼얹었잖아요. 이게 이제 좀 난감하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수습할지도 난감하고. 그때부터 새누리당 내에서도 남 원장 문제 있다.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사퇴할까? 경질할까요? 쉽지가 않아 보이죠. 혹시 표 박사님이 지난번에 참군인의 길을 걸어라.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날 안 자를까 이러면서 아니, 조언을 잘못하신 거야. 국정원장한테 참 군인이라 그러니까. 그걸 이게 참 군인의 정체성이 길이라고 헷갈린 생각한 거예요? 글쎄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정보 보고 했을지 몰라. 정보보고 하셨겠죠. 요약 발췌본을 보고 하셔가지고 본 내용과는 다른 발췌본. 또 왜곡됐구나. 그 얘기 좀 해보죠. 새누리당에서 물귀신 작전을 쓰면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특위에서 빼라. 안 그러면 우리 국정조사 못한다. 이렇게 버티기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시간 계속 끌어서 다음 달 15일까지 의미 있는 조사가 안 되게끔 만드는 전략이잖아요. 네. 부당한 요구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위해서는 작은 거를 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우리 뭐 무협지 보면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자기 팔 하나를 이렇게 잃는 거는 불가피한 선택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나는 더 위험한 게 시간이 이렇게 길질 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버리면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정도의 내용이 있다라 그러면 그걸로 밀고 가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나 시간 끄는 게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스러워요. 이게 참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위원들 여러 문제가 있는 분들 논란이 됐던 분들을 끝까지 고소할 것처럼 하다가 처음부터 작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집어넣은 확 작전이야. 예, 확 빼고 우리가 뺐으니까 당신들 빼 이렇게 나오니까 선제 공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대상자는 사실은 그 뭐 고소고발이야 사실은 걸면 다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별 사유가 없는데 네. 그 두 분이 묘하게도 이게 축구로 얘기하자면 스트라이커죠. 메시하고 호날두란 말이에요. 메시하고 호날두 빼고 경기하자. 오케이 좋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이 과연 민주당의 전략 미스냐 아니면 새누리당의 무리한 요구냐. 네. 아니,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예요. 그쵸? 저는 부당한 요구인 예.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옳다 그러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을 끌면 더 큰 걸 놓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쨌든 거죠. 국정조사는 해야 그렇죠. 되니까. 둘만의 경기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국정조사 한다니까 지금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네. 그걸 지금 열흘 동안을 허비하면서까지 저러고 있다. 45일밖에 안 되는데 저러다가 국정조사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 계실 거냐 말이에요. 이건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일까? 과연 정말 전략적인 것일까? 이게 나중에 그렇게 결국은 양비론 쪽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안 들었으니까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 탓이지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그걸 그냥 그래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겨주실지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나는 그렇게 하면 새누리당도 뭐 어쨌거나 여론의 비판을 받겠지만 받겠죠. 더 큰 책임이 누구한테 갈 거냐. 사람들이 따져보면 저 새누리당 하기 싫어서 저런다는 건 다 알아요. 그 누구 모르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또 야당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맞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것처럼 실력이죠. 두 사람 빼줘. 그럼 그 다음에 또 증의 문제 또 얽혀서 하면 또 요구 들어줘. 그럼 나중에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남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참 무능한 야당이다. 또, 이 얘기는. 또 무능하다. 소리. 그러니까 이미 저쪽의 전략이 이미 예상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전체 패키지들을 한번 해볼 건지 이런 걸 잘 짜서 가야 되고 뭔가 이게 우리가 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라는 게 실제로 검찰 수사까지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에 보면 진선미 의원이 이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
공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물꼬를 터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잘 활용을 해야 되죠. 어느 대목에 뭐 하나 꺼내놓으면 또 여론을 동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돌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굉장히 험난한 싸움인데 1라운드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늘 와도 못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뭐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작전을 잘 짜서 어쨌든 이겨내야 된다는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저는 무조건 새누리당 책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국정조사를 3월 17일 하기로 약속해놓고서 안 지키고 계속 안 하겠다 버티다가 뭐 검찰 수사가 완료 안 됐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들였으면 실시를 해야죠. 근데 또다시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다음 주에 얘기할 것도 좀 아껴놓고요. 자, 오늘 그 국정원 개혁 문제는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표창원 박사가 준비한 표창원의 죄와 벌입니다. 오늘 죄와 벌의 대상은 저 표창원입니다. 최근 불거진 제 박사학위 논문 관련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16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영국 전국에 있는 지방경찰청 35곳 및 BBC 방송국을 방문, 형사들과 홍보요원, 그리고 크라임와치 UK 방송 제작진 등 40여 명과 각각 최소 2시간 이상의 인터뷰를 하며 녹음한 테이프를 다시 들으며 녹취를 풀어내고 범죄신고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분석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실증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미디어 이론을 수강한 뒤 정리해서 이론적 배경 챕터를 구성했고요. 그렇게 열정과 땀을 쏟아 쓴 논문이다 보니 지나친 애착과 자신감이 생긴 듯합니다. 얼마 전 일부 네티즌이 제 논문도 검증하라고 요구했다며 도발적 연락을 해왔을 때 전 얼마든지 검증해보라며 논문 정보를 제공했고 얼마 후 그들이 제 논문의 표절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인터넷상에 공개했을 때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변호사와 상의 후 고소 준비에 착수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자료들을 보니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했지만 따옴표 혹은 블락 인용 처리를 통해서 직접 인용을 해야 할 부분에 간접 인용을 한 내용들이 여러 곳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강하게 비판하고 학생들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글쓰기를 요구했던 저이기에 비록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인용 방법의 오류였지만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언론 보도와 비난이 이어졌고 저는 인용 오류 사실을 지도교수에게 알리고 대학 측에 공식적인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곧 지도교수의 1차 회신이 왔고 제 논문은 당시 대학 내 외부에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위원들이 박사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독창성과 창의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제가 된 인용 방법의 오류는 정오표 제출로 수정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선 논문 작성 과정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했고 그동안 지나치게 오만했던 제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합과 이해, 포용을 이야기했으면서도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단하고 무시했던 그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제 잘못과 문제로 인해서 제가 맡아서 수행해야 할 공적인 문제까지 지장받고 제 주변 분들이나 저를 믿어주는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린 것을 반성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더 많은 성찰과 자기 반성을 거쳐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사적으로는 보다 겸손하고 진중하며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적으로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 그리고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통합을 위해 더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채찍과 비판,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안근식 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시사게이트 잘 보았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란 말이 생각나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철희 소장님, 프로그램 말미에 물론 방송의 한계로 이해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가 풍기는군요. 몸통의 죄, 이 몸통이 누군지는 추측하시고요. 몸통의 죄를 물을 수 없는 절차상의 우유부단함이 보이네요. 부정선거의 결론은 당선 무효가 아닌 것인지, 결론이 왜 미지근한지요. 다소 의아할 따름입니다. 제가 시원스럽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심정은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아직도 곧장 이런 결론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내친김에 더 말씀드리면 설사 이렇게 한들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저는 더 이렇게 소모적 논쟁만 하는 것 같아서 책임을 묻는 방식은 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뒤집자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다르게 간접적으로 좀 책임 묻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실익이 남는 문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표 박사랑 좀 다르게 순수대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도 그게 유효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안 차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지금 이제 질문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만 저처럼 그래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와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고려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하는 거다. 그렇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한 게 말 한마디였잖아요. 거기에 대놓고 탄핵이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있는 거는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국기문란 행위이자 그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 따라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거에 조금이라도 선거법은 되게 엄격하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뭐 이게 이제 좀 분명해지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팩트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묻기가 선거 결과에 연동시켜서 책임 묻는 거는 어렵죠. 진상조사가 우선이죠. 진상규명이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밝혀지고 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논의로 가야죠. 저도 이제 이철수 소장님 말씀에 그 좀 지원 사격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 맥락이 전략이란 맥락이 답부터 얘기해서 뭐 부정선거니까 당선 무효 아니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상규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차질 받고 장애 받으니까 그러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 진상규명하고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미리부터 그 답을 얘기해버리면 아예 진척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질문은 김포시에서 신창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이틀 후인 7월 17일 재헌절에 717명의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학부모 입장에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부모 입장이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촛불 때도 지난 5년 전 촛불 때도 촛불에 참여한 사람들 막 재판 걸어가지고 막 피곤하게 만들고 손해배상 막 청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달릴 거 생각하면 그 경험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애가 이 친구들 공부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불려다니고 시달리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더 크게 또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나와서 문제 제기할 정도인지 기성세대 전체를 보면 우리도 좀 책임이 있다는 생각해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좀 강하고요. 어쨌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의기를 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저는 그 사람 인생에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친구들이 했는데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잖아요. 정의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좀 이렇게 방어도 해주고 담돌이도 해주고 이런 게 저희들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우리가 3.1운동을 봐도 그렇고 4.19 또 60 과거 학생 만세운동 다 사실은 주역이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보면 교육개혁 투쟁은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그렇죠. 그렇고요. 이 집회와 시위 또는 표현의 자유, 네. 이건 이게 헌법적인 권리잖아요. 그걸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걸 배운 것들을 스스로가 어떤 표현의 의지가 생기고 욕구가 생겼고 필요하다고 느꼈고 정의감이 분출되었다. 네. 그것을 온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칭찬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청소년 교육 환경 자체가 어떤 학습이란 것이 주가 되고 공부할 시간에 왜 그 짓을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의 시각이 많고 직접 그 당사자의 부모님들 입장에서 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 네. 그리고 뭘 아느냐,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려가 나오시겠죠. 근데 조금 더 겸허하고 조금 너그러운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잘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또 누군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다면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스스로가 결집하고 스스로가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선언 자체의 대상이 되는 정부나 대통령이나 새누리당도 좀 기특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좀 아픈 비판을 받아들이시고. 지연절이라서 717명으로 맞춘 것 같은데 7170명 되면 어떡해요? 그것도 재밌네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친구들이 유쾌하게 하는 걸 거예요. 그럼요. 네. 저희 시사게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청자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사게이트 앞부분에서 우리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의 원작자는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시인입니다. 힌트를 또 드리자면 그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 탤런트 분하고 이름이 같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 메일 시사게이트 @한이.co.kr 여기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알고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이철희 소장님하고 관련이 있는 책이네요. 이철희, 유승찬, 안병진의 공저,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정치의 조건을 묻는다. 우리의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책 제목은 바꿔야 이긴답니다. 로도스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꿔야 이긴다 하는데 이대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우리 야권의 뭐 부활이라 그럴까요? 재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저런 조언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이렇게 녹여서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핵심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바꿔야 될 방향은 아마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여론조사 분석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나은 해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쉽게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선물 주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몇 분 주나요? 한 100분 정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분? 30분 드린다네요. 오, 네. 많이 썼는데요? 책이 안 팔려서 많이 남아있는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시사게이트가 추구하는 방향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요. 이 답답한 시대에 정의의 문, 진실의 문,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보자. 이런 취지로 몽글몽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문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마음껏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으니 늘 언제나 들어와서 재밌게 노시고 의견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호되게 비판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점점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게이트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